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장은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아이고 오늘도 여지없이 뒤로 가면서 무너졌어요. 보합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끝났는데 항상 이렇게 전강 후 약으로 끝나는 우리 장, 제가 뭐 보약이라도 한 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악재가 또 도사리고 있어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우리 주식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죠.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데일리 이슈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뽑아놨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 커서 오늘 시진핑 3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데일리 이슈에서 나누고 주제 토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3기가 출범이 됐는데 위안화는 지금 뭐 역대 최저 수준이고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들은 어제는 뭐 거의 폭락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하여간 굉장히 저점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확정이 됐죠. 그러나 3년임이 아마 3년임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국무원도 구성한 것으로 보면 이게 정말 초장기 집권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근히 기대했던 것은 이제 시진핑의 3년임과 함께 적어도 이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호재 하나는 있겠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3년임이 확정되자마자 홍콩 증시가 그대로 무너졌고요. 뭐 항생지수, 홍콩 H지수 7%대 이상의 폭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일단 시장이 갖고 있는 일감,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은 시진핑이라는 그 1인 독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1인 지휘 체제가 종합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주식시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중국은 정치는 공산당이지만 이미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과연 구시대의 유물인 어떤 일종의 원톱 체제를 가지고 정말로 자본주의 극한이 됐던 중국 경제를 통제하거나 혹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커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플랫폼 관련한 주식들, 뭐 IT 주식들, 이미 시진핑의 1인 장기 집권에 좀 반대될 것 같은 주식들은 더 크게 아마 악화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자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뭔가는 할 것이다. 가령 첫 번째로 제로 코로나 정책만 조금만 풀어주기 시작하면 이게 눌렸던 것이 튀어오르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 폭의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가령 제로 코로나를 풀어주면서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발 경기 부양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기라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달러 경색이잖아요. 우리도 돈맥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너나 할 것 없이 달러를 움켜쥐고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중국에서 하는 것들이 좀 나름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 달러가 이제 서서히 풀려가는, 그러니까 강달러를 풀 수 있는 그 키도 현재로서는 중국, 이 시진핑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크고 더 부정적인 전망은 많지만 그래도 아주 소수설이기는 하나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 투자적 관점입니다. 중국 증시, 여기에 대한 것도 함께 남아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하면서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보직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봉쇄가 언제 풀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외국 자금이 또 이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주식들 우리 국내에서도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도 한데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네. 이런 현상이 지속될까요? 일단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면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도 보면 물론 중국 본토 증시도 빠졌지만 홍콩 증시가 이제 6%, 홍콩 이제 H지수 7%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거를 지켜보면서 조금 그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일단 당대회가 마무리됐어요. 그때 한 200여 명의 이제 중앙위원을 발표를 쭉 합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이제 은퇴하는 건데요. 당연히 리커창이 빠질 거라는 건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왕양이라고 하는 또 공청단의 지금까지는 권력 4위였던 왕양이 빠졌어요. 여기서 한번 놀랐죠. 그래서
공청단파 이제 개혁 개방 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제로 코로나 봉쇄를 함에 있어서도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진영이에요. 이제 그 후진타오 전 수석과 함께 있는 이 진영인데 후춘화라고 하는 마지막 지금 부총리가 남아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날 그 중앙위원회가 선출되고 일요일 날 그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 일중전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7명의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쭉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에 후춘화가 빠져버리면서 그리고 정치국원 24명에서도 빠져버리면서 이게 7명의 상무위원회 공청당파 전멸. 아예 이제는 그 원래 그 시진핑이 있던 진영을 태자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태자당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네. 시자준이라고 해서 시진핑의 측근이 모두 7명이 지도부에 포진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자, 먼저 개혁 개방 진영이 다 숙청이 됐다.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 원래는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그게 무너졌죠? 독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게 원래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그 차차기 지도자를 예. 현재 지도부가 그 정한다. 예. 그러면 그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게 무너졌죠. 칠상파라 무너졌고요. 거기다가 그 서열 2위로 예상이 되는 리창이라고 하는 게 현재 상하이시 당석입니다. 네. 상하이시에 무자비한 봉쇄를 했던 분이죠. 물론 이제 되게 친개혁 성향이라고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도 계속 이어지겠네.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면서 대거 이탈이 있었다. 이런 네. 우려를 풀어줘야만 할 것이다. 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3기가 되면서 그 중국 안에 있는 국민들도 야, 봉쇄가 지속되겠다. 이런 우려. 근데 중국 국민들은 이미 뭐 너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는 이미 풀려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다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 민간 시장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것들이 모두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로 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봉쇄에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중국 본토 증시보다 홍콩 증시가 더 많이 네. 약세를 보였죠. 왜냐하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대부분이 첫 번째가 은행, 그다음에 빅테크, 그리고 여행, 레저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혁 개방과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홍콩 시장에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쇄국주의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좀 점점 심해져 왔었고 재작년 홍콩 증시의 고점이 12,000포인트가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5,200포인트예요. 리먼 사태 때 저점이 4,800포인트였는데 지금 약 5,200포인트 수준으로 리먼 사태에 준하는 만큼 PBR 밸류 기준으로 0.7배 리먼 사태 때 저점을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여행 레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홍콩 지수의 밸류는 이미 리먼 사태의 정점 부근만큼 왔다. 네. 이고 그런데 이런 코로나 통제 정책이 이미 시진핑 3기 출범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 체계가 완전히 공고히 됐는데 이제부터 조금 경기를 살린다. 그리고 코로나 이런 억압적인 정책이 조금 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더욱더 급격하게 하락했던 홍콩 증시가 더 빠르게 반등할 수는 있겠다입니다. 다만 이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겠죠. 코로나 억제 정책을 조금 더 펼쳐준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눌러왔었던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하게 눌렸던 증시, 홍콩 증시는 좀 반등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토 증시는 약 70%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홍콩 증시는 약 40%가 외국인, 네. 그리고 20%가 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약 40%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그 로컬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역이 많았었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매도하고 나갔던 것이 최근에 지수 급락을 이뤄냈었는데 네. 몇 가지 전제 조건들만 해결이 된다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첫 번째가 이제 봉쇄 푸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빅테크에 외국 대한 자금이 규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것들만 선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다. 네. 예. 근데 지금 정치 상황이 그러면
세계 경제,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미국 증시가 더 갈 수 있는데 영국 리스크 때문에 뭐 떨어지고 주춤하고 하다가 이제 영국은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 3기 체제로 가면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더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느 정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현재는 어쨌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의 어떤 시진핑 관련한 뭐 3기 연의 혹은 뭐 독재 뭐 이런 혹은 통제 문제 때문에 미국 증시가 못 간다. 저는 뭐 이런 해석은 조금 더 강하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의 측면이 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증시 혹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강세 부분들, 또 중국의 경기 부양,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측면, 중국발에서 나온 호재가 있어야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강달러와 함께 다 너나 나나 달러로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풀릴 거라는 쪽에 저는 오히려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땡큐 시진핑, 땡큐 차이나 네. 하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중국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중국이 저렇게 됨으로써 더 좋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미국에 오를 게 못 올랐다. 이런 해석은 글쎄요. 저는 좀 반대로 하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게 중국 위안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시진핑 앞에 놓인 것은 위안화를 저렇게 약세로 내버려 두면 중국도 못 버팁니다. 자기가 이제 3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위기를 그대로 다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은 자기가 공고히 했으니까 또 정치적인 숙청도 마무리 졌으니까 이 제로 코로나를 푸는지 예. 그걸 어떻게 푸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에 대한 관리입니다. 뭐 중국은 아직도 자유변동이 아니라 고시환율이잖아요. 네. 아침에 인민은행이 고시를 하는 부분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다시 위안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경기 부양. 네. 이 세 가지의 숙제를 시진핑이 좀 빠르게 풀어준다면 오히려 지금 우려가 엄청 크지만 중국에 네. 대한 우려가 전혀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좀 소수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우리가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지표를 믿지 못하겠다. 네. 이번 최근에 발표된 것도 발표를 연기했다가 높게 발표를 했어요. 네. 네네. 그런데 어제죠. 어제 저 중국 기반으로 하는 증시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못 믿기 시작하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어제 빠진 거는 뭐 수치가 뭐 더 낮게 나왔던 높게 나왔던 상관없이 빠지는 상황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공청단파가 완전 몰락했던 네. 거에 대한 현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중국의 지표를 못 믿는 분들은 뭐 계속 못 믿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마사지를 하다 못하는 부분이 이제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땡큐 시진핑이 왜 나오느냐? 이게 패권 전쟁에서요. 결국에 전쟁으로 한 번에 뒤집는 게 아니면 결국 경제력으로 역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중국을 부강하게 했던 시발점은 어쨌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입니다. 근데 네. 그게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개혁 개방이 문을 닫고 공동부유로 가는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서 아니다. 우리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쉽게 외국인들이 발길을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것이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대만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대만 문제 같은 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할 거고. 공격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새로 3기 집권한 수뇌부들이 다 대만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만 이슈는 지속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냐하면 다른 서방 국가들은 우리 증시를 중국 증시하고 한 묶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시작하면서는 좀 괜찮다가
뒤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게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요즘 계속 이렇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영향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외환은 거의 네. 큰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가 뭐 110일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도 네.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오히려 환율은 더 오르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날을 보면 역시 위안화 약세가 네. 함께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뭐 주식 그다음에 무역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위안화 강세에 이어지는 원화 강세. 이 외환 시장에서는 거의 동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힘을 내지 못한다면 원화 약세도 지속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경주마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 원화 약세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역시 무역 부분이죠. 네. 우리가 지금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나오고 있는 거. 뭐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화 약세 때문에 에너지 비용 올라가서 그 비용 비담 하늘어서 수출도 괜찮지만은 수입 비용이 더 올라서 적자다 이야기하지만 중국 쪽에서 지금 거의 수출과 무역이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어떻게 바뀌는가 네.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겠고요. 네. 주식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눈치를 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하기 전에도 이미 주식이 선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하고 우리 원화 이 둘과 달러와의 이 관계만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면 먼저 우리가 중국과 함께 잘 될 수 있을 거야. 혹은 야 이제 더 오히려 그러니까 할인을 받겠네 중국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무역 수지 적자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렇게 될 텐데 네. 그럼 우리 무역의 다변화 이런 것도 급선무 아니겠어요? 급선무지만 당장 어렵죠. 뭐 바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겪어야 할 과정이면 뭐 틀림없어요. 이미 뭐 국민 정서는 이미 거리두기를 꽤 한 것 같고 현 정부도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경제 쪽으로도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인데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의 고민이 있고 투자자로서의 고민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의 수혜를 받던 기업들에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반대가 있죠. 이게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쪽으로는 또 반사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별을 해서 큰 그림에서 중국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섹터별 그런 득실을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중국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시아 경제 전반에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일 텐데 그 일본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진핑 3기가 완전히 공고히 이제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중 수출 비중이 약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 비중이 21% 정도가 되는데 미국과 중국만 합치더라도 전체 수출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티격태격하다 보면은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잠시간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공조화하는 현상이 보여진다면 대한민국 증시도 아주 가파르게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하나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위안을 얻을 만한 것들은 현재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은 7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이 약 15.3%인데 연말 목표가 16.4%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연기금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겁을 낼 필요는 없겠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시진핑 3기 출범과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용기를 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이슈 중국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테슬라 때문에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3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이런 소식에 큰 폭으로 빠졌는데 테슬라의 하락은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관련해서 저는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오버행 이슈고요.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위터 인수하게 될 때 과연 얼마 정도를 팔까 하고 그 파는 거의 끝은 어딜까라는 것이 일단은 수급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업을 끝나고 나면 1차적으로 한번 테슬라 주가에 대한 진검승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오버행 이슈가 끝나게 되면 그래도 어떤 반등에 대한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와 테슬라에 대한 관계들을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테슬라는 뭐 경기를 타기도 하지만은 전기차와 뭐 태양광 그 이후에 오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의 상징적인 아이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좀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테슬라에 접근한다면은 역시 그 오버행 이슈 하나만 보고 일단은 따라가고 마치 모든 테슬라에 관련한 기대가 무너졌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은 최근에 과한 비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천슬라 시절이 있었죠. 천슬라 근처에서 3분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11달러 정도 아까 수치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지금 600슬라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언저리에서 산 분들은 손해가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장 초반에 200달러가 무너졌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조금 거래가 평소보다 많이 됐습니다. 한 1.5배 정도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머스크가 어제 판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제부터 팔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작 발표를 지난주에 하고 그거를 이제 SEC에 제출하고 나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어제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라는 뉴스가 좀 트리거가 됐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머스크가 올 초에 가격을 뭐 연달아 2번 올리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갑자기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 물류 비용이 올라서 우리가 가격을 올리는데 우리는 올려도 되니까. 근데 이게 정상화되면 가격 다시 내려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원재료 가격도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럼 물류망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렸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다른 시장도 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경기 둔화 말씀하셨잖아요. 테슬라가 재밌는 게 테슬라는 불황에서 가격 전쟁을 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6, 7%, 17, 8% 정도 돼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5, 6%죠. 근데 가격을 10% 인하하면, 나같이 10% 인하하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적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테슬라는 여력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경쟁이 심한 건 맞아요. 비아디나 로컬 업체들하고 경쟁이 심한 건 맞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아직도 줄 서서 사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그런 이제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가 둔화됐을 때 가격 전쟁을 간다? 그러면은 결국 살아남는 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깎아주면서 중국은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중국을 먼저 이제 인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경쟁 신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데도 제가 볼 땐 가격 인하가 올해 안에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내려준다고 했어요. 원재료 가격 내려가면. 그리고 조금 아까 수급 얘기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가 뭐 의미 있는 바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28일까지 딜을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요. 안 그러면 이제 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면 그 전에 주식은 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한 10월 한 중반부터 많이들 사신 걸로 좀 수치가 나오던데 이미 주가가 좀 빠진 이후에 사신 거라서요. 뭐 지금 사신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학개미들이 요 한 달 사이에 4.5억 달러 그러니까 4억 5천만 달러어치를 샀다 이랬거든요. 엄청나게 산 거잖아요. 손실이 있을까 봐. 지금 현재 테슬라를 주가를 쭉 놓고 보면은 연초 이후에는 고점 비해서는 49%가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하락률이 약 31%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S&P 500은 한 2% 정도 빠졌고 근데 31%면 많이 빠졌네. 맞습니다. 전기차를 평균으로 놓고 봐도 약 10%가량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만 약 30%가량 한 달 동안 예.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버행 이슈가 좀 겹쳤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연초 이후로 놓고 봤을 때도 테슬라는 40%대 하락, 전기차 평균 약 30%대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약 22% 정도 하락.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 2020년 3월 코로나 이슈 이후 가장 핫했던 주도주의 아이콘이었는데 이미 고점이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오버행 이슈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슈까지 같이 맞닥뜨리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실적과 밸류를 놓고 보면은 지난 실적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대비 약 2%에서 4% 정도 미스가 났었고요. 순이익은 기대치보다 약 5%가량 더 잘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 게,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이 더 잘 나왔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 빠졌다, 이래도 시장이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금 같이 빠지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밸류는 테슬라의 PER, 기존의 테슬라는 PER보다는 뭐 PSR과 같은 다른 밸류로 계산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PER도 내년 12개월 포워드로 보면은 약 50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PBR을 현재 장기 ROE가 30%대까지 올라왔어요. 2020년 3월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9배가 뛰었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ROE가 5%에서 3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 PBR을 이 ROE로 나눈 수치를 보면은 약 35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가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5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은 PBR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ROE 기준이라든지 가장 저렴한 구간에 도입을 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ROE와 같은 수익성 지표들은 너무나도 꾸준하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테슬라를 안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게, 만에 하나 바이든이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그리고 뭐 인플레 개혁 법안이 어느 정도 휘청거리게 된다면 그때가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도 서학개미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매수하고 있는 게 어쩌면 메이크 센스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를 놓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의 선두주자고 지금 킹은 맞는데 지금 다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멋진 전기차들을 만들어내는데 계속 미래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상황이라면 불황이 더더욱 테슬라에게 반가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테슬라도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왜? 일단 이게 그 캐피탈이 조달이 안 되면 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유수의 그런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다 적자 아니에요? 네. 그죠? 투자를 받으면서 연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쉽게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이 안 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불황은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네. 경쟁자들이 제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걸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잘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전자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세련된 마감 이런 거 자동차에서 못 따라가겠지만,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이후에 펼쳐질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력은 이미 빅테크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인데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12일에서 18일 사이에 가장 많이 산 서학개미들이 산 종목 지금 나오죠? 네. 테슬라인데요. 5,920만 달러어치를 샀어요. 이런 매수세 괜찮다고 보십니까? 12일 날이면 이미 주가 많이 빠졌을 때요. 잘 사신 거라고 빠졌으니까 샀다. 네. 이거하고 물려서 지금 저 서학개미들이 우리 시장은 떠나고, 글쎄 전체 이제 투자자들 얘기죠. 우리 시장은 떠나면서 미국 시장은 아직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비싼데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S&P 500의 뭐 과거 30년 차트라든가 이거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 알 것들을 아는데, 우리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2007년에도 2200, 지금도 22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기 투자라는 것이 주식 투자의 생명이고 뭐 적립식 투자, ETF를 적립식으로 하자. 2200 그대로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벌써 15년이 흘렀는데도 근데 같은 놓고 보면 S&P 500을 보면 그야말로 우상향이고 장기 적립식을 하면 뭐 진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교육 수많은 또 이런 SNS 유튜브들에서의 방송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주식을 떠나게 되는 특히 처음에 익숙했던 이제 MZ 세대들 위주로 이제 빨리빨리 다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서학개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최근에 킹 달러잖아요. 또 더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냐? 미국 주식이 빠졌지만 달러 이 외환으로 환차액이 거의 한 뭐 18% 정도 나오니까 이걸로 다 커버가 되더라. 국내 주식만 들고 있었으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니 그대로 맞았는데 그래도 달러의 힘으로 커버가 됐다라는 이 두 가지 동인들이 오히려 이재용 앵커께서는 야 달러가 이렇게 강한데 지금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투자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달러니까 나는 차라리 달러를 사는 측면에서라도 미국 주식을 투자할래라는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재용 앵커의 이야기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이게 항상 보면 달러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갓달러가 될 것 같은 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얻었던 환차 이익이 환차 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서학개미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염두해야 될 리스크고요. 그러나 저도 30년간, 20년간의 S&P 500 차트와 우리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보면 화가 나죠. 이건 왜 우리는 그래요. 이런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아까 매수 상위 종목 잠깐 보니까요. 테슬라를 제일 많이 담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대단들 하죠. 3배짜리 이런 거 들어간 거야 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화끈한 투자의 민족입니다. 3배짜리들 되게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알아서들 투자는 하시는 건데 걱정도 되고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한번 훑어봤고요. 뭐 사는 게 있으면 파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매도 종목 분석해 보니까 로블록스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네네. 이건 왜 그래요? 일단 많이들 사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꿈을 먹고 그런 높은 밸류를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고 당장 다시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로블록스나 그런 약간 아직까지 그 적자를 내는 성장주들도 많이 빠졌지만 퀄리티가 있는 돈을 잘 버는 성장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교체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손절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매도 이유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파는 것도 좀 신기해요. 저는 좀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주식은? 저도 이거 보고는 좀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업 중에서 구글 알파벳만이 매출과 순이익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틱톡이라는 대항마가 생기면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이런 기업들은 뭐 AUM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검색 엔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구글의 경우에는 광고 수입이 틱톡에 대한 뭐 반감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리 수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환차 손의 영향으로 조금 실적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히려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더 드러냈었거든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매출이나 순이익이 전혀 꺾이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코로나 이후로 갑작스럽게 PER 멀티플이 확대됐던 것들이 정상화됐던 구간이었는데 요걸 파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이거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더 많이 빠진 다른 종목들을 물타기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0% 정도는 굉장히 준수하죠. 저 1,100원 정도 때 들어가신 분들은요.
환차익을 따지고 보면 이익이에요. 그래서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내가 같아요. 이 난리통에 예, 예. 이거 따져보니까 손실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근데 일단 지금 현금 좀 쟁겨놓자. 예, 예, 그래서 예.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거 네. 지금 이제 국내 아니 근데 안 들어오시니까 안 들어요. 보고 있는 거죠. 들어오시네요. 아,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5% 6%짜리 그 저축은행이나 네. 금융상품에 넣으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한 주 일정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학개미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워낙에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요 일정 뭘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나 기업 실적을 봐야 되겠죠. 화요일 날 장 끝나고 그렇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목요일 날 또 장 끝나고 아마존, 애플, 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장 끝나고니까 우리의 금요일 날 아마 아마존, 애플, 인텔이 오게 되는 금요일이 상당히 미국 실적의 진검승부가 되는 이번 주 금요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실적이 이번 한 주의 화두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이제 FOMC가 화두로 네. 떠오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은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한번 테스트.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끝나오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 날 장에 반영되는 애플, 인텔, 아마존까지가 보게 되면 예. 시장의 레벨 업되든 레벨 다운되든 뭐 하나가 결정이 나겠죠. 네. 이 분위기와 함께 이제 그다음 11월 2일에 미국의 FOMC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가 FOMC를 만나는 것보다 네. 약간은 출발 직전으로 가는 모습에서 달려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방향성 같은 거는 국채 수익률을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 6, 7월 랠리가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3.5에서 2.6까지 떨어졌을 때였고 네. 지금 힘든 거는 다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2대까지 치솟으면서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 역시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 준다면 만약에 우리가 뭐 피본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네.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증시는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꾸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마존 실적 안 좋았죠. 그러면서 주가 확 떨어진 걸로 기억하고 네. 있는데 이번에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간 일정표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와 같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네. 강달러로 인해서 조금 매출과 순수익이 좀 그렇죠. 많이 안 좋겠죠. 급감하는 구간입니다. 네. 바로 지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때만 듣더라도 그 오피스 부분에서 약 7% 정도의 환차 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번 근본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할 만한 네.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두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10월 27일에 미국 GDP 성장률 예비치가 나오는데 혹시 GDP 나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GDP 나오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네. GDP 나우를 검색을 하면은 애틀랜타 연준이 직접적으로 GDP를 추정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 네. 미국의 GDP 추정치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GDP 전망치가 약 2.4%로 잡혀 있는데 GDP 나우에서는 약 3주 전에 미국의 전망치가 2.3%였었는데 지난 19일 기준 2.9%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에서는 2.4%로 굉장히 좀 둔화 혹은 상승폭이 좀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쩌면 똑같은 모델을 굴리고 있는 GDP 나우 추정치에서는 이게 2.9%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좀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표에 선행되는 지표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구매하고 있는 개인들의 소비 지표인데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 진로 주택 가격 지표. 요거가 좀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렌트비가 가장 CPI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렌트비가 꺾이는 모습이 지난 4, 5월 달에 나왔었고
보통 1년 정도 선행을 하는데 이 PC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과연 10월부터 9월부터 꺾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영국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또 전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총리가 이제 물러났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어요. 영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총리 사임 이후부터 최악의 국면은 네. 좀 벗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새로운 신임 총리가 확정이 됐고요. 또 신임 총리의 몇몇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상당히 금융 전문가, 경제통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관련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들, 뭐 증시뿐만이 아니라 파운드화가 어떻게 되는가, 또 영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인데 그때 당시에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 내오고 경기 부양책 나왔을 때 영국 국채 금리 튀어오르고 파운드화 폭락하고 그 저점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네. 둘 다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슈넥 신임 네. 총리겠죠. 젊어요. 예, 80년생이고요. 네. 뭐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계 출신입니다. 80년생인데 재산이 1조가 넘는데. 네, 처가가 되게 부자입니다. 미국 IT 기업 인포시스 창업주의 딸과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재산이 이제 조 단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또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굉장히 이것도 많이 화두가 되는데 힌두교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 사람 분이 인도계니까 예. 힌두교 출신의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에도 있었고요. 이런 아. 경제적인 뭐 금융적인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예. 과연 새로운 수장이 또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벌쳤던 그 영국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영라은행이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돈을 찍어내서 네.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눌렀던. 근데 요 행동, 요 미스매치가 이게 유사하게 다른 곳에서도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네. 가령 똑같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엔화 약세를 가면서 엔화가 너무나 또 약해지니까 간밤에 뛰어들어. 예. 오늘 밤에 또 뛰어들지 몰라요. 예. 엔화를 갑자기 사들이고 딸을 파는 강세를 하는.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둘의 미스매치. 예. 저는 이게 미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만 재무부든 어디든 저렇게 채권 시장을 두지 못하면 또 돈을 풀어서 예. 안정을 취하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게요. 긴축도 아니고 완화도 아니고 이런 헷갈리는 거를 처음 시작했던 곳이 영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태의 끝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두려움, 네. 긴장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완화해주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서 당시 보였던 그 영국의 트러스 총리 시절의 네. 한 달간의 그 해프닝이 과연 그것이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새로운 기대도 있으나 그러나 역시 브렉시트 이후에 약해지는 영국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영국은 뭐 브리텔리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지금 유럽에서 이태리가 그렇게 좀 어려워요? 영국이 이탈리아를 쫓아간다 이런 신조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원래 보면 약간 그 방만한 재정 그리고 항상 그 이게 경상수지 적자고요. 네. 근데 유로존에 속해 있으면서 유로화를 쓰니까 버티는 나라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브리텔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영탈리아죠, 영탈리아. 그래서 이러면서 약간 그 트러스 총리가 피자랑 파스타 창 들고 있는 그런 네. 사진도 회자가 되곤 했었는데 사실 영국이 예전의 영국이 아닌 네. 겁니다. 네. 일단 뭐 그 수넥 총리 그 신임 총리가 여기 사진 나오네. 네. 그렇죠? 여기서 이게 브리텔리 우리나라 말로 영탈리아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그 멜로니 총리가 되게 기분 나빴다고 해요. 네. 우리는 잘할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인도계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 올해 인도의 GDP가 영국 GDP를 역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왕이 서거를 했고 뭔가 영국이 예전의 영국이 아닌데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그 흉내내다가 당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야 우리가 영국에 돈을 빌려줘도 되겠어?라는 게 국채 금리의 급등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그 옛날 생각하면서 호되게 당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또 우리 평론가님 맞는 말씀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영국이 억울할 거예요.
뭐 다른 나라도 다 금리 올리면서 돈 풀더만 지금 미국 재무부도 국채 바이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긴축을 계속하다간 다 망하는구나. 네. 긴축을 더 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페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지금 시장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좀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그게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는 75bp, 자이언트 스텝 그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인플레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월에는 7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베이지북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이 이제 FOMC의 기반 토대가 되기는 하는데 베이지북에서 본 것들은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좀 온화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다만 몇몇 주에서는 실업률이 갑작스럽게 급증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병목 현상이 일부 해결이 되고 있다 정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연준은 실업률 3.5%에서 약 4%대까지는 좀 각오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11월 2일 FOMC가 있고 그리고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11월 10일에 그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FOMC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번 11월에는 확실히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11월 10일에 나오는 FOMC에서 그 CPI 지표가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꺾여준다면 12월에 있는 FOMC에서는 시장의 기대치인 50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어쩌면 25bp 금리 인상으로 선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네. 그러면은 좀 폭발적인 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작년 10월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잖아요. 네. 작년 10월에 미국의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을 돌아보면 9월, 10월 올라갈 때가 굉장히 인플레가 가팔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대비 올해 10월에 지수를 비교하는 게 10월의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많이 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년 10월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기저효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11월 2일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이면 12월에 있는 미국의 마지막 FOMC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연준 피봇이라는 이야기만 하면은 뭐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마치 금기어예요. 그 말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피봇이란 말을 안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 봤고요. 뭐 에디터 닉, 리포터 닉 뭐 기사 다 보지 않았었습니까? 네. 12월에는 디베이트를 할 것이다. 금리 인상 폭에 네. 대해서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아까 8일인가요? 10일인가요? 그때 나오게 될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입니다. 여기가 오히려 진짜 관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는 아닌 거고 금리를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미국, 중국, 영국 등등 해서 국내 증시보다는 해외 상황을 한번 위주로 저희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경주마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와서 여러 가지 증시와 관련된 얘기, 경제와 관련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